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오늘 재헌절 기념식 관계로 1시간 문저 문을 열었습니다. 자, 지금도 재난경보 문자 계속 오고 있습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 내린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요. 강한 비에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산사태, 홍수 경보도 연이어 발령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국지성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행과 운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17일 목요일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을 있는 대로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자리를 참으로 오래 기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But our country wasn't closed to them. And so I said, you got to open up your country. So we're going to see.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유가족들을 만나서 정부를 대표해 사죄했죠. 국가의 부재로 인해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담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이 될 전망인데요. 교역국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주요 정책 현안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200여 명의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죄의 말씀으로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리도 없고, 우리 유가족들의 가슴 속에 맺힌 피멍이 사라지지도 않겠지만, 다시는 정부의 부재로 우리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말씀도 국민들과 함께 듣고 필요한 대책을 함께 만들어 나감으로써 다시는 이 나라에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2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한다. 이런 간담회 그리고 대통령의 사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과거 정부에서 특히 해당 사고가 이제 발생했을 때 충분한 사죄라든가 그런 말들이 없었죠. 그래서 유가족들이 이제 더욱더 분개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모든 그 사죄를 지금 모아서 이번에 하셨다, 이렇게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과거 정부에서 그 사고 그 당시에 그 사죄들을 제대로 했더라면 어제 이런 자리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향후에 이런 그 사회적 대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의 의미도 좀 상당히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계절적으로도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국민 안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어제도 이제 강조하기도 하셨습니다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대형 참사, 특히 인재성 대형 참사는 없도록 지금 노력하겠다. 그런 이제 자리기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의 이런 사과에 유가족들도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 큰 세월호가 왜 그렇게 갑자기 단시간 내에 그렇게 침몰했는지 그 핵심적인 진상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연계가 돼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진다면 오송 참사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유가족은 국가가 최소한의 역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응과 제도 개선을 통해 두 번 다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태원 참사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공개하고 특조위에 제공하여 특조위가 제대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대한민국의 항공 안전과 참사 대응의 근본을 새롭게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자리를 얼마나 기다리셨겠습니까? 네. 정말 유가족분들도 많은 이야기를 꺼내 놓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사고 규명조차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이분들이 이제 더욱더 분개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고 진상 규명에 대한 이제 그런 요구도 상당히 있었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 유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 특히 심리 치료라든가 뭐 이분들 상당한 트라우마에 지금 평생 고생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이제 그 온당한 예우 뭐 이런 것 등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어제 이제 다 얘기가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대응을 이제 하겠다라는 이제 약속을 지금 어제 했기 때문에 예. 향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라든가 또 그 관련한 여러 가지 입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전에는 뭐 이런 사과 요구가 반복되다가 네. 무산된 적도 있고요. 이전 정부에서 정말 계속해서 쌓아온 이런 사죄를 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공식 사과가 있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해당 정부가 예. 그 당시에 이제 제대로 사죄를 했더라면 예, 잠시만요. 예, 지금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진행이 중인 것 같아서 저희가 잠시 그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대담 이어가 보고요. 잠시 뒤에 현장에서 준비가 되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이어가 주시죠. 예.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이제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밀린 숙제였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정부들의 이제 대응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약간 책임 회피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인멸한 그런 정황들도 이제 밝혀지기도 했고 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유가족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어떻게 보면 한이 많이 남으신 거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역대 정부 이래로 문제 제기를 지금 해오신 바가 있고요. 예. 또 뭐 이제 과거 사고 중에는 국정조사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도 뭐 국정조사가 안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오송 참사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는 국정조사 금방 할 것처럼 했는데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검찰이 물론 조사를 했다라고 하지만 증거가 이제 인멸이 상당히 된 상태에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충분한 그런 이제 조치가 이루어졌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의구심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낱낱이 이번 정부에서는 다 좀 이제 찾아낼 건 찾아내서 또 이 책임 지울 사람들한테는 책임을 지우고 또 그 관련한 이제 대책도 향후에 이제 잘 좀 정립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주목할 만한 점이 관계 부처도 함께 배석을 했어요. 책임 있는 조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이 예상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이제 그 후속 조치가 있을 것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관계 부처 이제 직원들이 이제 함께 배석을 해서 이제 유가족들의 이제 그 이야기들을 다 청취를 이제 했기 때문에 네. 다 메모도 했을 거고요.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향후 이제 보완 대책, 추가 대책 그런 것들을 이제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합수본을 구성을 하고 대통령 기록물도 공개를 검토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네. 이 정도 조치는 어느 정도 조치입니까? 뭐 최고의 조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대통령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청와대죠. 네. 청와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예. 그 대형 재해 재난과 관련한 이제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이제 가장 무겁고 또 책임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마치 청와대는 특별한 역할을 안 했던 것처럼 내지는 이제 뭐 제 역할을 다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보통 이제 꼬리 자르기라 그러죠. 그 밑에 이제 그 일선에 있는 이제 예. 그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또 처벌받는 것도 보면 이제 주로 그 하위직 공무원들만 처벌을 받고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이제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대통령 기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금방 공개가 또 안 되는 그런 또 취약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도 좀 어렵고 또 이제 그 기록이 제대로 온전하게 보존돼 있는지도 사실은 의문이고 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다 공개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그 당시 컨트롤 타워로서 청와대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부분도 함께 이제 규명을 이제 하겠다. 이제 그런 의지로 이렇게 읽힙니다. 네, 이렇게 발생 이후에 대응에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사전 예방, 시스템 점검도 중요하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 사흘 연속 유가족 간담회까지 계속해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오송 참사 현장도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 이제 대형 그런 이제 참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미리 사전에 이제 현장 답사도 했지만 또 그 관련해서 이제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미흡이 좀 없는지 이것도 이제 미리 챙기겠다 이제 그런 의지로 좀 읽힙니다. 그래서 어제 행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공무원들에게 좀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이제 의미도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공무원들에게 이제 좀 미리 알리는 그러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미리 대응을 좀 잘해라 그런 의미도 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점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향후 이제 그 뭐 지난번에 이제 오송 참사 그 현장에서도 그에 관련한 이제 언급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인재에 따른 것이긴 한데 이제 뭐 사람의 실수를 어찌됐건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정비 이거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직접 좀 챙기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이게 뭐 성남시장이라든가 경기지사라든가 아무래도 이제 현장의 상황을 이제 많이 접하고 또 현장을 통해서 또 문제를 해결해 온 그런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경험 그런 것이 지금 상당히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 바꿔보도록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의약품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The pharmaceuticals will be tariffed probably at the end of the month, and we're going to start off with a low tariff and give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a year or so to build,
and then we're going to make it a very high tariff because we got to move them in. Look, there's two ways you do it. You make money, or you have them move here so they don't have to pay the tariff. Those are the two ways.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are moving back to America where they should be. 네, 상호 관세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게 이 품목 관세예요. 의약품 관세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반도체 관세도 비슷한 일정으로 부과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그런 걸 좀 보게 되면 일단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그 굉장히 고율의 관세를 이제 매기겠다라고 이제 미리 선포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유예 기간을 둡니다. 그러니까 그 유예 기간 동안에 이제 해당 국가들로 하여금 이제 대응을 좀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좀 조치를 취해달라 하는 거고, 예. 그게 조치가 이제 취해지면 적당한 선에서 이제 그 협의를 하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래 예정했던 관세를 그대로 매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이제 상호 관세는 어떻게 보면 포괄 관세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이제 구체적인 품목으로까지 이제 넘어가는 그런 그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정한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판단을 내리는 거고요. 실제로도 지표상으로는 어찌됐건 그 뭐 관세 수입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미국 연방 재정이 조금 호전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재정 그 적자가 굉장히 심한데 그 적자가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더욱 더 이제 이 관세 부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을 두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좀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의약품을 생산하라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동안에 관세 협상하는 과정에서 특히 자동차 관세라든가 철강 관세 부과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미국에다 공장을 만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 국민들한테 일자리를 주면 그러면 이제 관세 부분도 우리가 좀 이렇게 유예도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도 주겠다. 지금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약품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제 미국 의약품 수요가 많긴 합니다만 네.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주로 해외에서 이제 주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도 그렇고 그 의약품 고가의 의약품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의약품 관세도 마찬가지 유예 기간을 두고 예.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제약사들 글로벌 제약사들로 하여금 미국 안에 지금 공장을 짓도록 그렇게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반도체도 지금 이제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뭐 아시다시피 뭐 그 한때 미국이 굉장히 주도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주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내지는 이제 중국의 추격세도 굉장히 빠른 그런 그 상황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이들 이제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국내에 이제 공장을 짓고 그래 주기를 예. 이제 바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마찬가지 이번에 이제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나선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없는데 어떤 식으로 타결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브리핑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강휘정 대변인입니다. 어제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관련 비공개 간담회 내용 전해드립니다. 먼저 4.16 세월호 참사, 12구 이태원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이 차례로 전달됐습니다. 이에 국토부와 행안부 등 주무부처 장차관과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직접 책임 있는 답변에 나섰습니다. 먼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께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추모비 건립과 추모 공간 조성을 바라는 유가족들의 뜻을 존중해 세심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답변했습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 발생 시 유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겠다 약속했습니다. 이어 각 부처에서는 피해자 지원에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고 심리치료도 세심히 지원하겠다 밝혔습니다. 사고 관련 각종 기록도 대통령 기록물법에 제한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2주기를 맞아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제일 답답할 것 같다면서 수사와 재판 진행에 대해 물었습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에 이 대통령은 국민들과 함께 공론장에서 오송 참사에 대해 논의하는 건 충분히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라 공감을 표하면서 다만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토해 보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찰, 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특조위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 약속해 유가족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일부 유가족들은 서로 손을 잡고 흐느끼며 연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국인 희생자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유가족들의 당부에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3주기 행사에는 외국인 유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게 적극 검토하라 지시했습니다.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새 정부에서는 안타까운 사고로 국민들이 생명을 잃지 않게 전 부처, 전 공무원들이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참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면서 다만 이 사건은 이태원 참사와 다르게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유가족들을 다독였습니다. 또한 오송 참사는 다른 참사들과 달리 주무부처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행안부를 주무부처로 지정했습니다. 이어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유가족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리고 주무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면서 경찰청장 대행에게 반드시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어 달라 주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만난 것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각 부처가 후속 조치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에 관련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생방송 대한민국 일부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비가 가장 집중되는 곳은 충청 지역인데요. 새벽 시간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중부와 전북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시간당 20에서 80mm의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남부와 충청에 최고 180mm, 강원 중남부와 전북 서부에 15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에 최고 120, 영남과 제주에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주말인 모레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세종 28도, 광주 29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도 집중호우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오전에 모두 그치겠는데요. 비가 그치고 나면 한층 더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리백 산단이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에너지 신도시로 확장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춧돌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가 아리백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아리백 산단 조선의 배경과 추진 전략에 대해 한국아리백협의체 김봉경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아리백 산단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정책실에서 아리백 산단 추진 방안을 최우선적인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저의 첫 브리핑 주제로 삼은 것은 이 과제가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통령님의 핵심 국정 철학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아리백 산단을 통해 에너지 수급 구조와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새롭게 디자인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오늘 보고드린 추진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리백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가칭 아리백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가 이 아리백 산업단지를 최우선 정책으로 공식화를 했습니다. 결국 국정 철학과 이게 맞닿아 있다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은 그 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수출의 40% 이상을 담당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공급망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고요. 또 지역적으로는 지역의 산업, 경제 그리고 어떤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정말 핵심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 아리백이라든지 글로벌 환경 규제들이 대기업을 넘어 중소기업까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이 되면서 지역 경제에 상당히 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아리백 산단을 중요한 정책으로서 발표한 것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산단 조성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가 어제 1차 회의를 가졌는데요. 관련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전 태스크포스 회의에서는 그 아리백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기업 유치, 정주 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과제를 소관 부서별로 구체화해 나가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특히 그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 기업 환경, 그다음에 매력적인 교육 정주 여건,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첨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개발하기 위해서 TF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연내에 그 산단 아리백
아리백을 조성하기 위한 아리백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마련 그리고 아리백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격주간으로 TF 회의를 주관하기로 진행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네. 특별법 얘기해 주셨는데 특별법은 그럼 어떤 방향으로 마련이 되는 건가요? 특별법은 그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예. 모든 정착 수단을 동원해서 아리백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네. 하는 방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정말 국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이 아리백을 이행 수준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수준은 그에 훨씬 못 미친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떤 수준인가요, 지금? 클라이밋 그룹에서 아리백 예. 리포트라고 하는 거를 매년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 아리백 리포트에 보면 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아리백 기업들, 사업장들이 있을 건데요. 그러한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리백을 이행하기가 가장 어렵다. 그래서 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아리백을 이행하기 어려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 어려운 가장 어려운 나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이제 우리나라가 아리백에 대해서 네. 그동안 조금 이제 이렇게 준비가 철저히 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예. 사실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등한시된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정책적인 지원들이 좀 뒷받침이 됐었어야 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리백 이행률이 낮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피해 사례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피해 사례들이 많이 보고들이 되고 있는데요. 예.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의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 공급망 기업들에게 아리백을 이행해서 만든 제품을 납품을 해라라고 한 요구한 사례가 있어요. 그때 이제 대응 방안들이 좀 독특한데요. 대기업들은 이제 국내에서는 아리백이 어려우니까 아리백 이행이 가능한 해외에 있는 생산 기지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형태로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이제 대응이 안 되니까 거래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이제 글로벌 기업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이러한 형태의 피해가 발생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중소기업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네.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유럽이라든지 북미 지역에 어떤 제한을 해서 수출하려면 제한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제한을 하려면 아리백, 그다음에 ESG라든지 뭐 LCA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럽 지역이라든지 북미 지역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될 건데 이런 데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제한 단계부터 이런 아리백이 필요하다. 네. 이러한 보고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야 해외에 그냥 공장을 지으면 되는데 네. 중소기업은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셨고요. 그런데 이미 송산 그린시티라든지 새만금이라든지 여기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네. 왜 추가 산업단지가 필요한 걸까요? 새만금 같은 경우에 이제 네. 아리백 산단이라는 계획을 일찌감치 수립을 해가지고 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송산 같은 경우에도 아리백 기업들이 아리백 등을 대응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산단 조성 단계부터 좀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리백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몇몇 기업에만 국한되는 이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이제 영향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전체에서 아리백 산단을 추진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후보지로 서남권 쪽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리백 산단이라고 하는 계획을 좀 수립을 하다 보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원활하게 공급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근데 이제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선 그러한 여건을 활용을 해서 아리백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게 된다면 네. 아리백 산업단지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한 아리백 산단의 큰 효과를 토대로 네. 전국으로 아리백 산업단지를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서남권이 거론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수급에도 유리하고 우리나라 전국으로 이렇게 좀 뻗어 나가기에도 유리하다 네. 그런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번 아리백 산단을 대통령실에서 규제 제로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아리백 산단 네. 같은 경우를 이제 조성하려고 내용을 좀 검토를 하다 보면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을 좀 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산업단지 내에서 어떤 에너지에 대한 수요 공급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네.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 그리고 에너지 거래에 대한 자율적인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산단에 또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되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좀 철폐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어떤 그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기존의 규제를 뛰어넘는 제도, 즉 규제 제로가 반드시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투자하는 민간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규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우선은 그 제가 생각하기에 네. 그 어떤 저는 이제 에너지 분야에서 주로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그 산업단지에 에너지를 공급하려다 보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우선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할 때 네. 기존에는 이제 RPS 제도라고 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지원이 기업들이 막상 아리백을 이행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면 그러한 어떤 지원들이 전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RPS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는 만큼 기업들이 거꾸로 역차별을 받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을 하나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네. 어떤 산업단지 내에서는 공정에너지, 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공정에너지를 효율화하는 방안들이 조금 도전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도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중에 하나 어떤 집단에너지 고시지역이라고 하는 집단에너지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그러한 어떤 집단에너지 고시지역의 문제에 걸려서 이제 스마트 에너지 기술들이 적용이 될 수 없는 네.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좀 많이 보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좀 개선이 돼야 될 텐데요.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리백을 이끌어가는 한국 아리백 협의체에서 수석을 맡고 계시고 또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단을 아리백 산단으로 조성하는 이 계획을 수립하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 계획을 그때 수립할 때 어떤 점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싶으셨나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이제 RPS 제도와의 문제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은 새만금을 아리백 산단으로 조성하자라고 했던 거는 네. 2019년도인가요? 이제 정부에서 예. 새만금을 아리백 산단으로 조성하자라고 이제 했는데 네. 그러한 배경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새만금에는 7기가와트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라는 네. 어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생에너지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리백 산단을 조성하자라는 취지로 그러한 이제 계획이 추진이 됐는데 아리백 산단 계획을 세우러 이제 저는 이제 들어갔더니 그 7기가와트 재생에너지들이 전부 다 그 RPS 제도라고 하는 그런 제도에 공급돼야 되는 네. 그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리백용으로 기업들이 활용하는 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제가 조금 보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기능 구현에 조금 제약을 받았었다. 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점은 꼭 이 특별법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별법에 많은 것이 담기겠지만 네. 제가 이제 현장에서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RPS 제도 이제 그 RPS 제도 때문에 실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때 어려운 점을 RPS 제도와의 경합에서 불리하다라고 네. 표현을 하는데요. 특별법에서는 이제 아리백 산단 내에서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때 다른 제도에 의해서 역차별받지 않는 네. 그러한 내용들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RPS 기업, RPS와 관련 RPS 제도 지원은 지금 풍부한 상태인가요? 우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예. 정부가 그동안 펼쳐왔던 거는
이제 RPS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냐면 발전 공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구매를 해서 한전에 공급하는 형태가 됐었고 네. 이때의 어떤 발전 사업자들한테 어떤 사업성을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막상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러한 제도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리백을 이행하는 기업도 그렇고 아리백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도 그렇고 사실은 그런 기존의 제도에 의해서 역차별받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파생이 되는데요. 네. 아리백 특별법에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개선이 돼서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차별을 해소해달라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여러 부처가 또 얽히는 만큼 이 관계 부처 간 조율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가장 또 유의해야 할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이런 아리백 산업단지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재생에너지인데요. 네. 그 재생에너지 관련된 업무를 좀 하다 보면 독특한 현상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네. 재생에너지를 보급을 확대해야 되는 부서나 부처들이 있는 반면에 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를 하거나 기업을 지원을 하거나 기업에 대해서 인허가를 해야 되는 부서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부서들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이 오히려는 골칫거리가 되는 문제가 좀 발생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부처 간 장벽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리백 산업단지, 아리백 특별법에 있어서도 본부처 TF가 구성된 이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실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이해관계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처 간 장벽을 해소하는 네. 이러한 기능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산단 조성 자체에 그치지 않고 후속적으로 어떤 지원 그리고 어떤 정책적 조치가 따라와야 이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아리백 산단을 조성을 하고 네. 에너지 신도시 같은 어떤 배후 도시를 통해 가지고 산업 입지를 강화하는 형태의 계획이 상당히 조금 중요하고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근데 좀 하나 우려가 되는 거는 이렇게 배후 도시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조성을 하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걱정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기업들은 당장 시급한 기업들도 발생을 할 수 있고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중기까지를 좀 고려한 그러한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어떤 산업 입지를 모두 다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네. 어떤 산업별로 이제 제가 만나다 보니까 산업 입지에 대한 수요가 좀 다소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단기, 중기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일례를 좀 들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에 대한 산업 입지 수요가 상당히 좀 강합니다. 예. 그리고 고용 근로자들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요하는 반면에 다른 산업들은 또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냉방 전력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처할 수 있는 산업 입지 수요를 요구하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고려하면 단기, 중기, 장기의 로드맵도 좀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아리백협의체 김봉영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77주년 재헌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지 77년이 됐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상징인 이 헌법의 의미, 재헌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77주년 재헌절 기념식 잠시 후 10시부터 KTV에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마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